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FTA 협정 폐기 문제다, 사드다, 북한 핵실험이다, 뒤숭생숭하죠. 이 찰나에 중국은 드론을 띄우고 있고요.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완전히 실종된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신북방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반도 경제지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오늘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에 우리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북방 정책이라고 지금 러시아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네. 또 신북방 정책. 일단 극동과 동북아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이 지역을 연계해서 우리의 좀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 보자. 이게 바로 이제 신북방 정책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북방 정책이 있었으니까 좀 새로운 북방 정책이다. 이런 쪽에서 이제 의미를 붙였는데요. 지금 큰 틀에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 하나가 이 신북방 정책이고 또 하나는 신남방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쪽으로 아세안과 동남아. 무슨 또 라오스, 베트남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어떤 경제적인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신북방 정책을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이제 그 무대가 이제 바로 극동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가 바로 이제 동방경제 포럼인데 이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주최하고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석을 해서 극동에 대한 관심을 서로 표방을 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걸 지렛대로 이제 한러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게 신북방 정책의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YTN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서 아마 인터뷰를 하면서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죠. 푸틴 대통령 방금 동북경제포럼이라고 하셨잖아요. 동북아. 이 정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모양입니다. 극동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네. 여기는 동북이 아니라 동방경제포럼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쪽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제 신동방 정책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쪽이 미개발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미개발 지역이긴 한데 지금 이 지역이 보면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개발 여지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극동을 러시아의 경제 수도로 만들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균형 발전이 또 가능하고 하니까 여기 바로 또 푸틴 대통령의 이제 또 하나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신북방 정책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 결국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극동 지역에 많은 그 자원들 그리고 또 그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요. 우리의 경우는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 잘 접목만 하면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게 세 번째입니까? 3차 회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열리고 있는 매년 1월 달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동방정책으로 이제 동방경제 포럼을 만들었고 시진핑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는데 보니까. 시진핑도 과거에 보면 AIB 중심으로 해서 구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작년, 재작년 크게 지금 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번 나갔습니까? 이 동방경제 포럼에? 네, 참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개 다리 전략을 이야기했다는데 이건 또 9개 다리는 뭡니까?
네, 이제 극동을 개발하는데 네. 주로 우리가 어디 초점을 맞출 거냐 예. 이런 내용입니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예. 이제 북극 항로, 예.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이렇게 이제 9가지 분야인데 예. 여기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극동에 잠재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게 그 가스, 전기, 예. 이 러시아 자원이고요. 예. 이걸 이제 어쨌든 우리가 끌어올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예. 큰 도움이 되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던 분야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제안을 했던 게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이제 또 다자 안보 체제까지 연결을 하자. 이제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극동 그 지역의 경제 협력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네. 결국 이제 북한도 개방으로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최종적인 사실 구상입니다. 네. 저기 이제 과거에는 그 남북 관계에 막혀가지고 이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잘 진행되지가 못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단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가 네. 직접 러시아라는 얘기를 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북한의 참여를 한번 견인해 보자. 이게 이제 뭐 전반적인 구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유라시아 FTA도 한번 해보자. 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개방으로 나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아마 9개 다리 이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기, 철도, 가스, 이 다 북한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북한도 이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사실 근데 이 포럼도 그렇고요. 지금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보면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죠. 어디선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좀 구체적인 나는 다르지만 예. 사실 그게 이제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예. 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실 이 지역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지역이고요. 예. 이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었죠. 예. 이 보면 뭐 큰 틀에서는 사실 뭐 다르다고 볼 수가 없는데 예.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자.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자는 방안이니까 예. 사실 좀 비슷하고요. 또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우리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한번 만들자. 이것도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네.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서는 이제 전력과 가스, 송유관들을 또 에너지 네트워크로 묶자 예. 제안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낮은 선봉지구에 대한 우리 투자도 강화하겠다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실 아무 거의 성과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의 6차 핵시험까지 끝났는데 네.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정부도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경제 협력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북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북한 얘기 좀 당근이 될 거냐. 또 물론 경제 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그래서 좀 회의감이 약간 좀 드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가고 있고 김정은 자체가 평가하기에 북한 경제는 중국과 함께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핵 무기 보유국이 되면 군사 강국이 되면서 중국과 미국에게 목소리를 땅땅 낼 수 있고 자국의 어떤 자강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다라고 보는 건 너무 나이브한 시각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요. 네. 북한 대표가 참여를 했네요. 동방경제포럼에 네. 김영재 대외 경제상이 참여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도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30억 달러 차관도 공여를 하고 했는데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관계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떤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역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네. 북방 정책 이후로부터 쭉 보면 사실 이제 북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낮은 선봉지구로 대표되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겠다. 네. 논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쪽, 뭐 말씀하셨던 가스라든가 네. 석유 같은 것을 좀 송유관으로 끌어오면 네.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 에너지 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네. 사실 계속 두들겼는데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성공하지 못했죠. 네. 자본의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북한의
그 대외 정치적인 문제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긋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흘러왔는데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랑 얘기를 하겠다. 이건 사실 최근에 중국과 약간 어그러진 거에 대한 또 반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북방 정책은 좀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막히니까 일단 러시아 쪽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뚫다. 뭐 이런 구상으로도 저희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닌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관심을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프로젝트로 뭔가를 좀 해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도 강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 없나요? 네, 뭐 하여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일단 뭐 정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신북방 정책은 신남방 정책과 달리 네. 최종적인 목표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유라시아 철도를 놓겠다. 네. 일대 정책에서. 네. 일로 정책은 네. 이제 해양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마치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우리가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 기점은 시안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미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놓겠다고 했고 네. 굳이 만약에 유라시아 철도에 연결하고 싶으면 한국이 결정해라 뭐 연결해라 이 정도일 건데 네.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그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고 할 때 이 독일과 같이 평화나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글쎄요. 일단 확실한 건 지금 대외 관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독일의 통일 네. 역사를 놓고 보면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가 네. 사자였거든요. 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같은 힘이지만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통일이 저절로 얻어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독일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네, 미국에다가 그렇죠. 원조를 했고 미국에다가도 열심히 지원을 했고 소련에다가 지원을 하고 동독에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네. 자본이 해결했던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과연 평화 통일은 외치지만 북방 정책을 외치지만 할 자본이 있나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드 그렇죠.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그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펴다 보면 예. 차근차근 눈에 보이지 않게 예.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 큰 정치 이슈가 터지면 경제까지 같이 예를 들면 철수를 한다든가 그렇죠. 포기를 하면서 예. 무산이 되는 프로젝트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기억이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 북방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많았죠.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전력을 깐다든가 네. 이걸 이어서 뭐 러시아까지 가는 부분들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관계만 흐트러지면 이게 다 모두가 폐지가 돼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책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경제 협력을 위해서 남겨둬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네. 다 하여튼 정치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철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했던 것들도 정치랑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우철수돼 버리고 나면 이제 잃어버린 3년 5년이 되고 나면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낮은 선봉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지난번에 통일 대박론을 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그때 직후에 사실 우리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대북 투자 혹은 이제 북방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걸 네.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이게 또 어그러지니까 예. 또 갑자기 또 투자 철회 이런 얘기들이 또 아예 진행되던 게 스탑이 돼버리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정치랑 상관없이 예. 장기적으로 우리 전략이 있다면 꾸준히 근데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 우리는 투자했다가 뭐 분위기 좋으면 확 투자한다 했다가 예. 아니면 빠져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좀 자산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에 1998년에 연평 1회전이 났었나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네. 1998년에 연평 1회전이 나고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하고 정상회담 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서로 엇박자식으로 굴러가니까 정책적인 네.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인 표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북방 정책이 되다 보면 네. 결국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를 이용하려 들 것이지 우리에게 진짜 북방 정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개성공단에만 그 예를 한번 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은 계속 줄여야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면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의미를 또 넣는단 말입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다른 북방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예. 큰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정치랑 연계된다는 부분을 우리 쪽에서도 계속 시그널을 주니까 좀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갖고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큰 정책이다 이렇게 내버리면 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니까 예. 또 진행을 하기가 그럼요. 어렵고 예.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한미 FTA 이야기를 좀 방향을 틀어볼까 네. 합니다. 요즘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미국 조야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나서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성숙함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네. 농산물 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쪽 상당히 미국 쪽에서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협상이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북한과의 관계도 끝나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과도 지금 관계가 대외적인 관계가 끝나 있고 이참에 지금 미국하고도 좀 이상하죠. 통상 관계는. 네. 안보 쪽에서는 동맹인데 통상에서 어긋나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FTA 부분에 좀 수정을 하자라는 지금 그런 요구가 나왔다. 예. 지금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 FTA 당시를 보면요. 지금 쌀을 비롯한 16개 품목이 민간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 양어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세를 완전히 실패할 경우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그런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지만 이제 일정량의 관세율 할당, 저희가 TRQ라는데 예. 이걸 제공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제 계절에만 붙이는 계절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가 좀 충격을 좀 적게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일단 농산물 협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협상을 해보자. 이제 이런 논의를 지난번에 우리 한국 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농산물 분야가 되게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그쵸. 이거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물론 아직까지 지금 쌀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또 전략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는 쌀까지도 꺼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어려운 게 이게 과연 협상용 카드냐. 그러니까 처음에 농산물 하자 꺼내놓고 나머지 얻기 위한 아니면 정말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욕심이 있는 거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까지 건드렸다는 걸 보면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단호하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박병률 기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